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남양 특집 한중일 삼국의 귀신 요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고전 속 요괴 연구 박사 이윤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윤남이라고 합니다. 일본 문화 속 요괴 연구가 김경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중국 고전 속 귀신 연구가 네. 김지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삼국 귀신 연구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가.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삼국의 귀신, 뭐 혹은 요괴 특징은 어떠한 건지 남양 특집으로 저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무서워야 할 텐데. 우선 어쩌다가 이 요괴를 연구하게 된 건가 하고 많은 분야 중에 이문환 박사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석사 논문을 쓰려고 했던 작품에 구미호가 3마리 나왔거든요. 근데 그 구미호가 남자 주인공을 유혹하는 그런 구미호였어요. 그래서 재밌다. 여우 관련된 작품들 다른 거 있나 하면서 막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여우들이 많은 거예요. 다양한 여우들. 그러니까 뭐, 다 구미호예요? 아니요, 뭐 칠미호도 있고 그냥 꼬리 하나짜리도 있고 다양한데 7개짜리도 있어요? 네, 7개짜리도 있어요. 꼬리가 많을수록 능력이 더 강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구미호 이상도 있어요? 신미호?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구미호가 끝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사랑을 갈구하는 여우도 있고 돈을 밝히는 여우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 좋아하는 여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문제는 연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재밌는데 네. 왜 구미호 연구가 없지? 네, 그래서 제가 미개척 분야니까 먼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뛰어들어서 계속 작품을 수집하면서 논문 쓰고 책 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우가 네. 등장하는 이야기가 몇 편이나 됩니까? 제가 총 81편을 수집을 했는데 여우는 33편 제일 많아요. 요괴들 그러니까 중에서. 네네. 요괴 네. 혹은 귀신 혹은 이런 스토리를 81편을 수집했는데 네.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여우가 등장해요? 네네. 대표 요괴네 우리나라에? 네,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구미호하고 칠미호는 어떻게 달라요? 캐릭터가 아예 달라요. 작품에서. 칠미호는 어떤 능력을 칠미호 같은 경우에는 황후로 변신을 해서 황제의 이제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를 계속 홀려가지고 정치도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중국에 뭐 나왔던 그런 봉신연희 같은 예. 봉신연희에 나오는 달기처럼 네, 맞아요. 그런 중국에도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네. 예, 구미호 이야기도 더 원류가 또 그쵸. 더 이전 시기에 중국에서 구미호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중국에서도 소설을- 구미호 얘기가 있습니까? 예. 네. 일본에 구미호 있습니까? 다 있죠. 일본에는 이제 여우가 요괴가 되는 그 형태가 많이 있는데 구미호는 조금 무서운 존재, 공포스러운 존재잖아요. 일본에서 여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사를 지키는 그 영물이에요? 동물이 영물로서 어. 여우가 앞에 신사에 이렇게 동상이 딱 서 있어요. 일단 수호하는 존재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우는 일본에서는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에서 얘기했던 그런 구미호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간을 빼먹는다든가. 맞아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간 100개 먹는다거나 뭐 네. 그런 것들이 근데 고전 소설에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오는데 전기를 빨아먹거나 피를 먹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돼요. 우리 고전에서 여우는 네. 사람을 해치는 존재예요. 대부분은 그렇고 가끔 착한 아이들도 있죠. 뭐 가끔. 인간하고 살다가 이제 인간화가 돼서 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여우인 걸 알고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좀 소수이고 대부분은 악한 여우인 거죠. 우리는 여우가 악한 네. 편이고 네. 일본에서는 영물이고 네. 중국에서는 어때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여우가 어떤 그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중기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짧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면 그냥 일반 사람, 그다음에 100년이 지나면 예쁜 여자, 그다음에 1000년이 되면 여우 신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단계별로 예, 그러니까 간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을 먹는 그 정도 수준은 100년짜리. 100년짜리 여우일 때 약간 이제 남성을 유혹하기도 한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여우가 남성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그 여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시간을 바라보는 인간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오래 묵은 것은 더 좋은 거야라고 하는 이익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대 문화에서는 오래되고 낡은 건 저건 안 좋으니까 바꾸고 저건 없애야지라고 하는 것이면 고전 소설에서는 오래된 것일수록 신이 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그 상상력은 그러니까 중간이 인간으로 변하는 거고. 예, 약간 급이 낮은 이제 급이 낮은 애들이 것이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예쁜 여우 같은 그런 맞아요. 경우고요. 어허. 근데 더 이제 그 천년이 되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상상력을 볼 때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동양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리게 가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해주는 게 여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교훈을 있습니다. 막 찾아내시네요.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거니까요. 예. 자, 일본에서는 영물. 그 일본에서는 이 중국이 1000년 지나서 도달하는 영물로 바로 간 거네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일본에서는 여우를 기츠네라고 하거든요. 기츠라는 말이 이제 왔다라는 뜻이고 네라는 말은 내루라는 잔다라는 뜻이에요. 와서 잔다. 보통은 주인공은 남자고 옆에 자는 거는 이제 여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여우였던 거죠. 역시? 여우였던 존재였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여우임을 알고도 너무나도 사랑해서 네가 요괴니까 인간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가더라도 생각이 나면 와서 자고 가라. 라는 이름의 뭔가 일본적이다. 네. 그래서 이게 그 키츠네라는 말이 아주 설화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한 뭐 여성의 이미지긴 하지만 가장 친숙한 존재고 또 해치는 존재가 아니네요. 해치는 여기서는. 존재가 아니고 일부러 해코지하는 일은 없고요. 근데 다만 인간이 사냥터에서 화살로 만약에 이제 여우를 쏘아서 죽였다라고 하면 그 어미 여우가 복수를 하죠, 인간에게.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여우가 아주 이렇게 나쁘게 그려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우가 오히려 인간을 보조하고 네. 영물로 지켜주고 네네. 필요하면 와서 같이 자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 그렇죠, 여성의 그러니까 이미지. 여성의 이미지인 건 다 똑같아요. 네네. 한국이.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 여우가 제일 무섭네. 한국 여우가 네. 간 빼먹고 간 100개 먹고 막 인간 되기 위해서.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악한. 한국 여우가 제일 무섭고 그다음에 중국 여우는 이제 신까지 가고 일본 여우는 인간을 보조하고 말씀하신 김에 김 교수님은 어쩌다가 일본 요괴를 연구하신 네. 겁니까? 아니, 저는 요괴를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석사 박사 논문을 쓴 게 일본의 18세기의 괴담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나오는 이야기. 네. 귀신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본의 18세기라는 그 시대가 에도 시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시대에는 이미 이 요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인화가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요괴나 유령이나 원령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인간 변모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야기 속에 나와요. 근데 요괴인데 인간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요괴로. 인간이 요괴로? 네. 근데 요괴에서 인간이 아니라? 네네. 인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요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인간이었던 존재가 요괴가 되는 거예요? 요괴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되냐면 출발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화의 세계에서 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18세기 정도 되면은 인간의 그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표출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대부분이 거의 여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가부장적인 그 사회 속에서 여성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여성은 짓밟히고 질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본성 가운데는 남편에게 바람기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 없으죠. 요괴를 등장시켜서 맞습니다. 네. 홍분형을 내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남자들이 아주 악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악한들에게 이제 억울하게 죽은 아내가 몬스터처럼 돼서 이렇게 요괴가 나왔는데요. 그게 요괴의 출발이에요. 그게 요괴. 제가 했던 해석하기에는 그렇죠. 그게 이제 괴담인데 그 아주 무시무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게 죽이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개인적 원한 혹은 풀어내지 못한 욕망. 그렇죠. 그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귀신이 되는 건데. 그렇죠. 원령이죠. 전설의 고향에 처녀 귀신으로 돌아오는 건데 여기서는 요괴가 되는 거군요. 일본에서는. 그렇죠. 복수를 하고. 네, 그냥
아주 사이다. 완전 사이다 결말을. 그 바람핀 남편을 네, 뭐 확실하게. 아내가 요괴로 돌아와가지고 확실하게 목을 따버린다든가. 아 진짜 그 얘기. 제가 그 전공한 작품이 일본에서도 그 괴담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불리우는 작품이거든요. 네. 아, 제목이 뭡니까? 우게츠 모노가타리라고 해서 우월 이야기. 그래서 우월은 우는 비우자에다가 달월자를 써서 사실 비가 오면은 달이 뜰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달이 떴는데 비가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고대로부터 이 비와 이 달은 항상 같이 공존하지 못하면서도 항상 이것이 이제 그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영향이 있는 거고요. 전등 신화라고 하는 중국의 구어체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키나리라고 하는 작가가 이걸 썼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뭔가 달이 어스름하게 떴을 때에 듣는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괴담인 거예요. 오케이. 분위기구나 말하자면.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아내가 아주 끔찍하게 짓밟힙니다. 남편에게. 가학적인 남편이에요. 네. 그런데 아내가 죽지도 못한 살아서 생령이 되는데 죽는 게 아니라 아직 죽지도 못했어요. 인간인 상태에서 요괴로 변하는 거예요. 네네. 죽지도 일본에서는 못했는데 우리는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인간에서 요괴로 변하는 거야. 아니, 이제 단계가 있었어요. 아직은 완전 죽지 않았지만 혼이 나가서 이제 그 요괴가 돼서 첩을 먼저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통은 얘기가 끝나는데 이제 이 에도 시대 때는 진짜 죽어서 이제는 진짜 원령으로 아까 생령이었지만 이제는 원령으로 나타나서 이번에는 남편을 칩니다. 아주 결말이 딱. 남편을 어떻게 쳐요? 남편을요. 네. 목을 땁니까? 아마 그랬을 건데요. 이게 왜 걸작이라고 하냐면은 그 문 위에 남자의 이 상투가 거기에 걸려 있고 그 밑에 피가 쭉 흐르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묘사가. 네. 그런데 이제 그 몸은 그럼 어떻게 됐냐? 네. 몸은 아내가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목을 따서 목을 따서 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목은 남겨고 몸통을 가져갔네. 다 가지고 갔어요.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토록 그러면 애증인 거냐? 뭐 이제 이렇게 그 몸이라도 가지려고 했던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섬뜩한 그 마지막 장면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목은 자르고 상투는 몸에 걸어두고 몸을 가져갔다. 근데 재밌는 게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학술 대회를 가면 이 얘기를 다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연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남자 주인공의 얘기가 그렇지. 아니라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연구자들이 다 남자였구나. 다 거의 남자인 거죠. 네, 전통적인 그 연구자들이 이렇게 왜 그런 연구하냐 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그런 걸 연구야. 저는 당당하게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여자의 복수다. 그렇죠. 여성의 입장에서 이걸 읽었을 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남성 연구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요. 아내가 질투의 화신이고 질투의 화신. 그러니까 그 아내는 본성이 아주 악한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가 워낙 잔인하고 악한 여자였는데 악한 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죽고 나서도 이런 네네. 참혹한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석해요? 네, 그렇게 일본 학자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남성 학자들이.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여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날 아주 센세이션하죠. 네, 센세이션. 선생님 공격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엔 제가 그걸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고전이라고 하는 요괴 스토리를 여성의 시각에서 최초로 재해석하시면서 근데 왜 요괴를 한 거예요? 그거는 아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안에는 인간들의 모든 군상들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군상이 아니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존재들. 그리고 차별받고 바운더리에 들어갈 수 없는 일본에서는 그걸 이형이라고 하거든요. 다를 이자에 형태 형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야. 비인간적인 거야. 이형의 것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 인간의 그 어떤 참모습 또 인간이 하고 싶은 말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예의도 있고 규범도 있고 전통도 있고 해서 하지 못하는 말들이나 행동이 있는데 우리가 타고난 본성과 원초적 감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요괴를 통해서 표현했다 일본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괴를 읽다 보면
그 시절의 본성을 읽게 된다 인간의. 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셨다. 잘하셨고요. 그러면 한국은 대표 요괴가 여우인데 일본의 대표 요괴는 뭡니까?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거는 역시 기츠네, 여우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역시 여우구나. 근데 요괴는 너무너무 많아요. 갑바라는 게 있어요. 갑바? 갑바. 갑바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정말 모르면은 아마 일본인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갑바는 민담에도 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갑바는 이제 가슴을 의미하는데. 여기 갑바는요. 네. 강가에 살아요. 강가에서 오이를 먹으면서 살고 있고 이 머리 위가 접시에 물이 차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마르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물이 항상 차 있는데 아이들이 강가에서 이렇게 막 놀다가 아이들이 떠내려 갔거나 아이들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은 갑바가 잡아먹었어. 이게 물놀이 하다가 죽는 아이들 그 죽음은 갑바가 잡아간 것이다고 말하면서 탄생한 요괴구나 이게. 네, 그러니까 아하. 인간이 해석할 수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초현실적인 게 사실 우리 인간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걸 그런 것들을 그걸로 풀어내는 거죠. 인간 사회의 불행 또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재난 뭐 이거 이런 것을 이 요괴가 했다라고 일본에서는 요괴 그죠. 처리하면서 살았구나. 네, 우리도 옛날에 조화라고 그랬어요. 요물의 조화가 이렇게 그렇지, 했다. 그렇지. 근데 물놀이 하다가 죽거나 떠내려가거나 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갑바가 잡아먹었다. 갑바가 잡아먹었다 해서 대표적인 요괴다 이게. 근데 이제 걔가 친해지게 된 거는 애니메이션의 힘이 센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이제 아이들하고 좋은 친구 역할을 하죠. 다 되살려내서. 네네. 일본에는 그 요괴 문화가 있어요 보면 그죠? 아주 대단합니다. 요괴학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 이상한 나라야. 요괴학 우리는 없잖아요. 네, 저는 부러워요. 그런 점은 우리는 진짜 귀신학, 요괴학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을 워낙 많이 해주는데 저희는 지원도 해줘요 나라에서? 네, 저희는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걸 네. 스토리텔링이라고 바꾸나 일본에서는. 스토리텔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탄생해서 일본에서 보면. 그렇죠. 네. 스토리텔링이 스토리텔링 돼 있는 거니까 일본의 그 고대의 설화, 민담 거의 대부분이 다 동물을 의인화한 요괴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현대적으로 요괴학으로 만드는 거죠. 국가적 지원도 있어요? 요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토에 가면 일본 국제문화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같은 곳인데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다 받고 있고요. 거기에서 센터장인 원장님이 코마츠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요괴학의 1인자. 그때가 이제 아베 총리 때 한류가 엄청나게 치고 나오니까 일본의 서브컬처를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예산을 크게 들여가지고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 대가인 코마츠 선생님을 거기에 센터장으로 하면서 국가에서 뭐 대대적인 그 연구비를 우리나라 지원했습니다. 치면 콘텐츠 문화진흥원 원장으로 네, 맞아요. 네네. 요괴학의 대가를 갖다가 네. 당신 국가가 지원해 줄 테니 한류를 이기는 스토리를 만드시오 이렇게 된 거네요. 근데 여기에는 될 리가 있나? 아니 근데 여기는 저거예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해외 연구자들을 불러오고 우리 콘진하고 한국 콘텐츠 진흥원하고 여기에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 교육기관의 기능까지 교육기관. 네. 합쳐가지고 네네. 엄청나게 그래서 연구를 국책 하고 사업으로 요괴학을 키웠다. 그렇죠. 키웠죠.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 아마 보셨을 네, 건데요. 한국에서도 검색이 돼요. 한국에서도 다 검색이 네. 되는데 오. 그거면은요 논문이 수만 건의 논문이 나오는 거죠. 모든 요괴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거를 일본적이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본 저희는 쪽이에요. 문화원도 없고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게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건 제가 네, 보기에는 중국이 진짜. 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네. 종교도 제대로 인정을 안 네. 하는데 요괴를 인정할 리가 있나?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너예요. 완전히 말이야. 그러니까 좀 뭐 중국 만약에 우리보다 더해. 예, 그러니까 제가 전공한 장르가 지괴라고 하는 장르인데요. 그 중국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막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 그래 전공을 뭘 했어라고 할 때 이제 예 지괴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중국 선생님들이 뭐 다들 뭐 했다고 막 그러니까 지게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괴가 그러니까 지자가 기록할 지자에 괴자가 괴이하다라고 하는 아. 글자거든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소설 전공했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때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분야가 지괴라고 하는 장르인데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안 하는 연구 주제여서 이건 내가 해야겠다. 이건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안 하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는 다 마르크스주의식으로 이제 그 귀신 이야기를 해석한 논문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를 그러니까 그런 논문들은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였고. 귀신을 마르크스주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 그러니까 그 논문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사용할 수 없는 논문들이고. 그러니까 귀신을 마르크스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이거 이게 뭐 쓸데없는 것이다. 예, 예. 거기다가 인간의 해로운 것이다. 예,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영웅으로 귀신을 퇴치하는 어떤 인민의 어떤 영웅의 어떤 승리 세치 대상.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만 있기 때문에 저런 논문을 내가 굳이 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소설 귀신에 쓰듯이.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그러니까 그 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문학 연구가 다 마르크스주의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우리 김지성 교수님은 중국에서 드문 연구를 하셨고, 우리 김경혜 교수님은 굉장히 풍부한 그 자료 속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훈환 박사님도 역시 구미호 정도 있는 예, 자료가 그 속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럼 김지성 교수님도 아무도 안 하니까 예.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 하지? 이렇게 된 거네요. 예. 네. 중국에 그러면 대표 요괴가 있습니까?